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정우야, 엄마가 집에 혼자 있으려니. 어머님, 저희 지금 한참 바쁜데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현관 앞을 가득 메웠다. 73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틀을 붙잡았다. 미진아, 엄마가 장례식 끝나고 집에 혼자 있기가. 어머님, 저희도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서 어머님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래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 우리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은 안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좁아서. 정우야, 잠시만이라도. 어머니, 제발 저희 좀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그 뒤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 여보, 잘했어. 처음부터 딱 잘라야 해.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40년을 함께 한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때였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장례식장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했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 말을 들은 아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흔들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차갑고 낯설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오가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그저 영정사진 속 남편의 미소만 바라보고 있었다. 정우가 어렸을 때가 문득 떠올랐다. 그때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동네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도 참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단 한 번도 정우에게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밝게 웃으려 했다. 아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교육을 받고 당당하게 자라나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특히 잊지 않는 날이 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종일 일하고 퇴근길에 정우의 운동화를 사들고 왔다.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물에 젖은 옷은 신경 쓰지도 못한 채 그저 새 운동화를 들고 기뻐할 정우를 생각하며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정우의 중학교 졸업식 날, 허름한 옷차림의 자신을 보고 정우가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던 모습도 똑똑히 기억났다. 그땐 마음이 아팠지만 사춘기라 생각하고 이해하려 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뒤 순자 할머니는 며칠간 집에 혼자 머물렀다. 빈집에 울리는 시계 소리만이 그를 외롭게 했다. 남편과 함께했던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집이었지만 이제는 이곳에서도 나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병원비로 들어간 돈이 너무 컸다. 이제 집을 팔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아들 정우가 있으니 괜찮을 거라 믿었다. 그것이 오늘 아침 아들의 집을 찾아가게 된 이유였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과 냉담한 시선뿐이었다. 갈 곳을 잃은 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길거리를 걸었다. 아들의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낯선 거리를 헤매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은 가슴 한켠에서 느껴지는 배신감이었다. 점심시간이 지난 후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음을 재촉했고 그들 사이에서 홀로 서성이는 노인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다. 잠시 길가의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시켰다. 평생 식당 일을 했지만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 건 처음이었다. 할머니, 비가 올 것 같은데 우산은 가져오셨어요?
젊은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제서야 창밖을 보니 하늘이 잔뜩 흐려져 있었다. 급하게 나온 터라 우산은커녕 짐도 제대로 못 챙겼다. 우동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얼른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비를 맞으며 걷다가 문득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로 빨간 글씨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고시원 월세 35만 원부터. 젊은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자신에게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남은 돈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고시원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이게 꿈인가 싶었다. 40년을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낯선 곳에서 방을 구해야 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관리실의 아저씨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좁은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양옆으로 늘어선 문들을 보았다. 각각의 문 뒤에는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방은 겨우 3걸음 정도 걸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 우리 집 화장실보다도 작은 공간이었다. 계약을 마치고 작은 캐리어 하나와 보따리 하나가 전부인 짐을 풀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렸다. 빗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펴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벽이 얇아서인지 옆방의 소리가 고스란히 들렸다. 밤이 되자 방이 더 좁게 느껴졌다. 누우면 천장이 너무 가까워서 답답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울고 싶지는 않았다. 오히려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 나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어.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이불을 끌어당겼다. 새벽녘에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아마 일찍 일어나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겠지. 잠에서 깨어나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자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비록 이 작은 방이지만 이곳에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짐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유품이 담긴 가방을 발견했다.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가방이었는데 손이 떨렸다. 이제는 이것도 살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 안에 어쩌면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순자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먼저 남편이 남긴 것들을 확인해 봐야 했다. 그것이 앞으로의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 같았다. 고시원에서의 첫 아침은 낯설었다. 좁은 복도 끝 공용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젊은이들의 표정에는 의아함이 가득했다. 73세의 노인이 이곳에 산다는 게 그들에게도 신기했을 것이다. 작은 방의 창문을 열자 도시의 소음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40년간 살았던 집에서는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렸는데 이곳에서는 차들의 경적 소리와 공사장의 소음이 아침을 알렸다.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이런 소리에도 익숙해져야 했다. 남편의 가방을 펼쳐놓고 한참을 망설였다.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자 낯익은 옷가지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평소 즐겨 입던 셔츠와 바지, 그리고 그가 아끼던 넥타이까지. 옷에서는 아직도 그의 채취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와 봉투를 발견했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우리 순자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남편은
이 수첩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자, 이렇게 글을 남기는 건 처음이네.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가 함께한 40년 참 행복했어. 하지만 이제 난 내 곁을 떠나게 될 것 같아. 미안하다. 눈물이 글씨를 흐리게 만들었다. 수첩을 넘기자 은행 계좌번호와 금액이 적혀 있었다.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따로 통장을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밑에 적힌 글이었다. 이 통장은 내 이름으로 만들어뒀어. 우리 집 전세금이랑 보험금도 다 내 앞으로 해뒀고, 정우한테는 이미 대학 때부터 충분히 도움을 줬으니 이건 온전히 내 몫이야. 근데 걱정이야. 정우 녀석이 며느리 말만 듣더라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옆방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20살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5호에 사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들어오시는 걸 봤는데 혹시 식사는 하셨나요? 청년의 따뜻한 관심에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민준이는 법대생이라고 했다.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낮에는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한다고 했다. 그날 오후 복도에서 또 다른 이웃을 만났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5호의 박미영입니다.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박미영은 10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법률사무소에서 일한다고 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저녁이 되자 민준이가 라면을 끓여왔다. 좁은 방에 앉아 함께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정우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는 이렇게 순수하고 착했었는데 밤이 깊어가도 잠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다. 새로 만난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이 위로가 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반딧불처럼 깜빡였다. 내일은 남편이 남긴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첩에 적힌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 작은 고시원방이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다. 남편이 메모에 적어둔 통장을 꼭 쥐고서 평생 은행 문턱을 몇 번 넘어보지 않은 순자 할머니의 발걸음이 떨렸다. 은행 창구에 앉자 친절한 직원이 맞아주었지만 곧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고객님, 잠시 상담실로 가시죠. 조용한 상담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통장에 돈이 얼마 전에 모두 인출되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위임장을 통해서. 고인이 된 남편의 인감도장으로 위임장이 작성됐고 아들 정우가 찾아갔다는 것이었다. 금액이 꽤 큰데 어머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수첩에 적어둔 금액은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그걸 정우가 가져갔다는 사실의 순간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은행을 나오면서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한겨울보다 더 차가웠다. 곧바로 보험회사로 향했다. 남편이 수첩에 적어둔 보험회사 이름과 증권번호를 들고서였다. 보험회사에서 받은 충격은 더 컸다. 사망보험금이 2억 원이었고 원래는 배우자인 자신이 수령인이었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수령인이 정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었다. 고인께서 직접 변경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 신청서의 서명을 자세히 보니 남편의 평소 서명과는 달랐다.
정우가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민준이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법대생인 민준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이건 사무소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보험금 사기까지. 제가 법률사무소 선배님께 여쭤볼게요. 다음 날 박미영 씨가 찾아왔다. 순자님,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께서 이런 사례를 많이 다뤄보셨대요. 증거만 잘 수집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그날 저녁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구청에서 떼온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집마저 이미 정우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 정우가 집에서 서류를 뒤지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어머님,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불법으로 이전한 것은 더 심각한 문제예요. 민준이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동안 아들을 믿고 의지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은 오지 않았다. 남편이 미리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다. 새벽녘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박미영 씨를 찾아갔다.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어요. 도와주시겠어요? 박미영 씨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당연하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순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법률사무소를 찾은 순자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젊은 변호사는 꼼꼼하게 메모를 하며 이야기를 들었다. 김순자님의 사정은 박미영 씨에게 대충 들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네요. 첫째, 남편분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불법 인출됐고, 둘째, 보험금 수령인이 위조 서류로 변경됐으며, 셋째, 집 소유권도 불법으로 이전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들 정우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 모든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이 났다. 다행히 증거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은행 서류, 보험 서류, 등기부등본, 그리고 남편분께서 남기신 수첩까지.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즉시 형사 고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 증명을 보내 자발적인 해결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잠시 고민하던 순자 할머니는 후자를 선택했다. 아무리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발신자는 정우와 며느리였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받지 않았다. 변호사가 그러했듯이 모든 대화는 내용 증명으로만 하기로 했다. 갑자기 고시원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정우의 목소리였다. 어떻게 이곳을 찾아온 건지 의아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효도하려고 했는데. 그때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우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잠시 후 박미영 씨가 나타났다. 정우 씨, 이제 그만 가세요. 모든 연락은 변호사 사무실로 해주세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순자 할머니는 긴장이 풀렸다. 온몸이 떨렸다.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우가 사무실로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어머님, 이번에는 더 심각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만약 법적 조치를 계속하신다면 아드님 내외가 해외로 이민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손주들을 데리고. 숨이 막혔다. 이것은 협박이었다. 재산을 돌려받으면 영영 손주들을 못 보게 될 거라는
으름장이었다. 그날 밤 박미영 씨가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다. 순자님, 이제 더는 참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어머님을 몰아붙이려고 하잖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교회 권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우가 교회에도 찾아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것이었다. 돈 때문에 아들을 고소하려 한다고 소문을 냈다고 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단단했다. 변호사님, 이제 시작하세요. 형사 고소장이 접수되고 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 소송도 시작되었다. 집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이뤄졌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그날 저녁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유난히 붉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여보,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걸까요? 하늘을 향해 중얼거리자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다. 남편도 이런 선택을 지지해 주는 것만 같았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이틀이 지났을 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정우 부부가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며느리 미진이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했다는 사실을 박미영을 통해 전해 들은 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가 밝힌 진실이었다. 정우가 이미 작년부터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위중할 때 정우가 갑자기 병원을 자주 찾아온 것도, 집에서 서류를 뒤진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증거라는 것은 정우가 써놓은 메모와 통화 내역이었다. 며느리는 이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다고 했다. 특히 남편의 병세가 가장 위중했던 시기에 정우가 보험회사와 은행을 오가며 상담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며느리가 이 증거들을 제시한 것이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런 증거들이 오히려 순자 할머니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우의 계획적인 범행이 밝혀지면서 민사소송에서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정우는 재산 분할을 앞두고 급하게 어머니를 찾아왔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한 계산된 움직임이 있었다. 진정한 반성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었다. 교회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정우는 어머니가 돈 때문에 자신을 고소했다며 피해자인 양 행세했다. 하지만 며느리가 교회를 찾아가 실토하면서 진실이 드러났다. 남편이 위독할 때부터 재산을 노리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 서류를 위조하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모두 밝혀진 것이다. 며느리의 진술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정우가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다는 것. 심지어 어머니를 고시원으로 내몰 것까지 예상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돈 앞에서 무너진 부부관계는 이제 서로를 향한 폭로전으로 변질되어 갔다. 법원에서는 순자 할머니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제 정우는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었다. 보험회사에서도 수령인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정우 앞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단풍잎처럼 모든 것이 서서히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듯 거짓은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지고 만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고시원의 작은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그 빛 속에서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돈과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란 것을. 그리고 그것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다. 한 달이 흐른 후 법원의 결정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돈과 집 소유권 모두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보험금 역시 보험회사에서 환수 절차를 밟아 곧 순자 할머니 앞으로 다시 지급될 예정이었다. 법적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라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특히 손주들 생각을 하면 더욱 그러했다. 정우와 며느리의 이혼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었고 며느리 쪽에서는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었다. 가을비가 내리는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40년간 살았던 집을 찾았다. 법원의 결정으로 소유권이 다시 자신의 앞으로 돌아왔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추억보다는 아픔이 더 크게 남아있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 집에서의 마지막 기억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남편의 임종, 아들의 배신, 그리고 혼자만의 외로움까지 벽지에 묻어있는 세월의 흔적들이 이제는 상처처럼 느껴졌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다. 법적 다툼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아들을 고소한 비정한 어머니로 오해받았지만 정우 부부의 계획적인 범행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역전되었다. 교회 권사님들도 이제는 순자 할머니를 이해하고 지지했다. 보험금이 다시 지급되고 은행 계좌도 회복되면서 경제적인 안정도 찾아왔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물질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였다. 고시원에서의 생활은 평생 살아온 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불편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은 그 어떤 호화로운 공간보다 값진 것이었다. 민준이의 세심한 배려, 박미영 씨의 진심, 어린 위로는 피부치보다 더 진한 정을 느끼게 해주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40년의 추억이 담긴 집을 팔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의 병원비로 인한 부채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작지만 깨끗한 새 보금자리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순자 할머니는 생각했다. 인생에서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적지 않다고. 특히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따뜻한 인연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새로운 희망을 비추는 듯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다.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 소식에도 손주들을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도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이 긴 싸움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승리였다. 겨울의 시작과 함께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민준이가 추천한 동네의 작은 원룸이었다. 창문 밖으로 미용실 간판이 보이는 깨끗한 공간이었다. 민준이의 어머니가 30년 넘게 운영하는 행복 미용실이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을 팔고 이사를 준비하면서 짐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한 장의 사진, 한 권의 책마다 추억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단호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의 무게를 덜어내야 했다. 이사한 첫날, 민준이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넨 첫 인사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했다. 미용실에 모이는 동네 할머니들의 수다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올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정우의 소식도 전해 들었다. 결국 이혼이 성립되었고 상당한 위자료도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그동안의 일들이 마치 긴 악몽처럼 느껴졌다.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박미영 씨가 출근길에 우유를 사다 주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퇴근길에 들르는 민준이와의 저녁 식사도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다. 미용실 앞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할머니들 사이에 어느새 순자 할머니의 자리도 생겼다. 젊은 시절 찍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순자 할머니는 생각했다. 비록 40년 동안 살았던 집은 팔았지만 이제 마음은 더 넓어졌다고. 새로 맺은 인연들이 그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었다.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에 아침을 맞이하며 순자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다. 머리가 조금 길어진 것을 보며 미용실에 가볼 생각을 했다. 새로운 머리 스타일로 기분 전환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시작된 순자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 챕터는 예상치 못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정과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깨달음은 늦게나마 찾아온 인생의 큰 선물이었다.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인생은 끝없는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순자 할머니는 알고 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은 결코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순자 할머니의 하루하루는 계속되고 있다.